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합사회 윤리 단원에 해당이 되는 자연과 환경에 있어서의 두 번째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사회 1편에 있어서의 자연환경과 인간인데 여기에는 중단원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환경과 생활이고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게 이제 윤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삶이죠. 그래서 이 삶이 도구로 활용하는, 뭘 도구로요? 자연을 도구로 활용하는 삶으로 진화가 점차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적응하는 삶에서 그 다음에는 이용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이 관점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 거죠. 따라서 인간 중심에서 드러난 인간 중심, 동물 중심, 생명 중심, 생태 중심의 이 4개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을 도구로 쓰다 보니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갈등과 불이익이 점차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도구적 문제가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까지 대두가 돼서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중학교에서는 세교화 시대, 그 다음에 지리행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사회 여러 가지 있어서의 그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이건 자연과의 관계, 도덕에선 자연과의 관계를 하고 여기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반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세계사고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단원에 있어서의 큰 목표는 이래요. 지식과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와 지형 등 자연환경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통합사회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두 개로 요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생활과 윤리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이 4가지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그것의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간의 삶이 달라진 사례를 조사하여 원인 및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인간의 생활 방식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 기업의 다양한 노력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 태도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 시민으로 연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제를 함양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3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이 자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첫걸음에 보면 현대인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기기인 스마트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스마트폰을 보면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표적 기기에, 그리고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약 13억 대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보내지만 스마트폰이 내 손 안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전기 부품을 연결하는 납땜 재료인 주석, 회로판 제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몰타, 그 다음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등은 채굴 과정에서 커다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드는 재료에 있어서의 이 모든 것이 특히 저 세 가지의 원료 같은 것, 재료 같은 것들은 생태계를 많이 파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또한 인도네시아 일부 섬의 주변 해저에서 대규모 주석을 일부 섬의 주변 해저에서 주석을 뽑아내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뭐죠? 이 해저가 오염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산호 생태계가 파괴됐고, 그래서 산호의 알을 낳던 해양 생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체의 생태계 흐름을 이게 해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코발트를 채굴한대요. 토지가 참 황폐해져 경작지가 사라지고 또한 채광 폐기물 때문에 물, 토양, 공기가 중금속에 오염돼서 이렇게 오염이 되면 우리가 식수로도 사용도 못하고 여기 식재료도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골탄을 채굴하려고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고릴라 사육식지를 파괴해서 고릴라가 멸종위기에 처했고, 그 다음에 또한 몰탄 채굴 과정에서 많은 몽고 민주공화국 주민들이 견디기 힘든 노동 환경에 고통받고 있는 아주 환경이 안 좋은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옆으로 정리된 걸 한번 봅시다. 이 좌측의 자료는 스마트폰 부품의 원료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주석, 그 다음에 코발트, 그 다음에 콜탄 등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포함된 독성가스와 산성 폐수 및 방사선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 과정에서는 연간 1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이러한 원료들을 채굴하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토지 황폐화, 수질, 토양, 대기 오염 등의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건강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다 드러나네요. 여기에서. 나라가 빈국이다 보니까 문제도 한도 끝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자연과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이게 교과서적인 답은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먹는 햄버거 패티와 소고기 100g을 만들기 위해 열대우림 5세제곱헥타르가 목초지로 바뀌었어요.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태우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죠. 근데 사실은 소고기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에다가 이 소들을 키우는 그런 목장을 만들어갖고 도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좀 끔찍해요. 예. 그 화면을 보면은 패티가 입으로 들어갈까 하는 그 생각도 들어요.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해안 지역의 침수와 해일 피해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을 상승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 있어서의 수업 정리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을 관해 파악하고 생산 중심주의 관점에 대해 파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tango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학습입니다. 자, 이제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인간 중심주의, 도구적 자연만. 모든 게 인간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나머지 것들은 인간 이외의 것들은 모두 도구입니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살아왔죠. 처음에는 적응하면서 살았죠. 이게 초기에는 자연에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그 자연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살아왔다. 지금도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그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가 있다.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이에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그랬어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를 해요.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 나머지 것들 이렇게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로서 유일하게 본래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것과 달리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로 유리한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고 여긴다. 우리는 고전에 있어서의 텍스트는 그거였어요. 자연과 인간은 모두 공동체의 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때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완전히 서로 분리된 내용으로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옆에 볼까요? 또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도구적 가치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형태로만 자연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에 따라서 자연의 유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본래적 가치. 단어 어떤 것이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본래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도구적 이용관에 대한 사례. 숲이 지닌 가치는 숲을 통해 인간이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숲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근데 숲의 가치는 숲을 통해 인간이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는 얘기는 이 숲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주는 도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니?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고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선 지금 뭐죠?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을 얘기했죠. 이는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합니다. 즉 인간과 인간 이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장기적 생존과 복지를 위해서 자연에 대한 세심한 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칸트와 헥스모어 같은 사람들이 옹본의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자원과 경제 발전 보세요. 결국에는 석유라는 거는 우리가 지중 그 땅 속에서 이제 뽑아내는 그 원료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며 강수량이 매우 적은 척박한 환경이지만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그랬어요.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수출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을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네옴시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죠. 자, 이게 네옴시티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네옴시티는 주거, 산업, 관광단지로 구성된 미래형 스마트 도시. 그래서 재정의 90%를 석유 수출에 의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네옴시티예요. 그래서 네옴시티의 건설 성공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됩니다. 아마 그 세계 최고의 빌딩이 삼성이 졌을걸요. 삼성건설. 예. 그래서 사막의 길이 170km, 높이 500m의 초대형 건물 2개가 200m 간격으로 건설되고 그 안에 필요한 시설물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이게.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23년 6월 19일이네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이 많은 에너지부고 석유 수출로 확보한 재정을 바탕으로 거대 빌딩 도시, 인공섬, 미래형 관광단지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게 뭐죠? 네옴시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간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을 보면 인간중심주의의 의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뭐예요?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죠.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이 행복과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 이것만 취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한 특징, 이분법적 관점,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본다.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우물한 존재로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중심주의의 자연을 바라봤을 때는 자연은 도구적 자연만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도구적 가치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연이 인간한테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이익을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자연에 대한 평가가 틀려집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의 모습이에요. 자, 인간중심주의에 있어서의 이제 철학자들의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봐요. 보면 아무리 우리가 유명한 철학가나 사상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사람은 기본이 뭐였냐면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왜?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거에 대한 이 관계를 맺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역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는 자연히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는 것을 통해서 뭐를 해요? 탐구 생활을 하잖아요. 탐구 생활.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탐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라는 사고, 헤아림, 추론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자연을 도구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는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세기 후반 17세기 사람인데요. 중세 이후에 들어오는 내용에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신에 의해 최상위 신에 의해서 부여된 최상의 계층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성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인간은 정신을 지닌 존재로서 인식이 주체이지만 자연은 정신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인식의 대상일 뿐입니다. 라고 해서 인식의 주체와 대상으로서 인간은 주체가 되고 자연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자연이 생각이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한다는 거는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고한다는 얘기예요. 사고한다. 근데 자연은 뭐죠? 여기에는 자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식합니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인간 중심주의로 보다 보니까 어디에 낄 틈이 없어요. 틈이. 자, 베이컨이 말하는 지식은 인류에게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갖다 주기 위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도구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때의 지식은 뭐죠? 탐구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사상에 잘 드러나는데, 베이컨은 자연과학적 지식화로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탐구 활동을 통합니다. 데카르트는 인식의 주체, 인식 대상을 구분하고 인식 주체인 인간이 인식 대상의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것을 전망하였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데카르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자연을 이용함으로써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인간의 필요와 이익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자, 인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자연이다 그러면 그 자연에 대한 행위는 옳은 것이고, 만약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얘기인데,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근대 경험주의 사상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인류에게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가져다 주며 그랬어요. 결국은 뭐죠? 이건 탐구 활동을 통해 이 얘기예요.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도구적 자연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은 순종하는 가운데 정복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에게 순종을 하고 복종되어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복이 됩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철학의 역사는 자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인과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대 합리주의 사상가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고기토 에르고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선언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자연을 기계적인 인과 법칙에 종속된 단순한 물질로 간주를 해서 그의 인식론은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을 이원화시킴으로써 인식주관인 인간이 인식대상인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사고에 의하면은 인간은 인식 주체이자 다른 모든 것은 인식 대상입니다. 그때의 대상에는 자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에 대한 탐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죠. 탐구 활동에 기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과학이 발달이 돼요. 과학이 발달되었고 지금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만들고 있죠.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이용한 결과 환경 오염,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 어떤 환경 기회가 나타났죠. 이러한 환경 위기는 자연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죠. 이에 따라 인간 중심주의는 현대 사회의 환경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는 현대 사회의 환경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현실에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생각의 힘 봅시다. 우리가 만든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섬. 이게 플라스틱으로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래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북태평양 하위성 근처 배상에는 한반도 면적이 약 7배나 되는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7배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들 북태평양 쓰레기 구역이라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플라스틱들은 햇볕에 의해서 얘네들이 세분하게 이게 갈갈이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몸에 생물들, 살아있는 생물들이 먹는 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흡수가 된대요. 그러므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태평양의 4대 해류가 모이는 곳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가 보낸 플라스틱의 해류를 따라 이곳에 모여 세계 최대의 쓰레기 섬을 이룬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떠들다가 5m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포개져 1에서 5mm 생태계를 교란한대요. 그래서 조류, 물고기, 플랑크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라고 착각하여 먹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이 다시 플라스틱과 그 속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함께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위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인간 중심주의 한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플라스틱 쓰레기섬 우리나라의 17배요. 17배라고 그랬죠? 17배. 17. 플라스틱 쓰레기섬 사례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익과 욕구를 환경 및 생태계보다 우선시하여 발생한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 관점이 인간의 이익과 욕구를 우선으로 앞세우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처럼 인간 중심주의의 도구적 자연가는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극심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위기를 초래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한계를 보고 나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데에서 나 이거 못해 그러면은 그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좀 그렇죠. 자, 이 옆에 있는 쓰레기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북태평양에 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섬을 잃은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연구진들이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의 북태평양에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거대한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고 이름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중 약 90% 이상이 플라스틱이래요. 근데 플라스틱은 박테리아 등 분해 물질에 의해 생태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햇빛에 의해 계속 잘게 속에 쪼개지만 할 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분해가 안 되고 자그마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잘게 쪼개져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간중심주의의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중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는 베이컨하고 데카르트였어요. 베이컨하고 데카르트였는데 이때 내용을 봅시다. 베이컨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 지식이 힘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죠? 예, 탐구를 하세요 하는 탐구 활동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의 복지 증진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과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혜택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인식 주체인 인간이 인식 대상인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상대는 인식이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인간중심주의 의의와 한계요. 의의, 자연에 대한 탐구와 개발을 촉진한 사상적 기반이 됨. 이걸로 인해서 이건 뭐가 발달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을 가져와갖고 지금 챗 GTP나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은 해요. 인공지능에 대한 결과. 그래서 과학적 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합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 환경 오염,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환경 위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듯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인간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점이죠.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는 자연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요? 도구적 자연관이죠. 도구적 자연관. 뭐는 인간중심주의 대표적 사상가로 자연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적으로 인간의 복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봤다. 이거 베이컨이죠, 베이컨. 이 뒤에 보니까 베이컨입니다. 자, 인간중심주의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